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지수가 장중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으로 반전이 되긴 했지만 기술주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발생을 했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다만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워싱턴 DC 검찰이 반독점법 위반과 불법적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고발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아마존의 개별 이슈일 뿐이고 기술주들을 전반적으로 짓누를 만한 그런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공주와 크루즈주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래도 시장 하락을 좀 방어했는데요.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경우에는 레저용 국내선 티켓팅 건수가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전하면서 1.5% 상승했습니다. 보잉도 1.4% 올랐고 노르웨지안 크루즈, 로열 크루즈 역시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특별한 악재가 없었지만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쉬어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대형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언제 시작하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시작하게 될지 이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세, 그러니까 반등세를 보이던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지난 밤 사이에는 약보합권에서 쉬어갔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로드스타운입니다. 전기차 생산 업체죠.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던 기업으로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별로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로드스타운의 경우에는 생산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유상증자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던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이 좋지 못한데 워낙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스펙을 통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생산량을 좀 맞추지 못하고 있고요. 자본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로드스타운이 7.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모더나입니다. 자, 모더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청소년들에게는 100% 효과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덕분에 모더나의 주가는 약 3.1%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 비중 확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7.6% 올랐고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워낙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등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커버리지를 개시하게 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캐노피 그로스도 보겠습니다. 대마초 관련주인데요. MKM 파트너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한 이유를 보니까 대마 관련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매우 낮은데 이것이 캐노피 그로스에 대한 위험 보상 배우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어줬다면서 그러면서 매수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캐노피 그로스는 지난 밤 사이에 주가가 5.2% 올랐습니다. 자, 다음으로 펫코도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그 리테일 업체인데요. 2,200만 주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2% 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자, 금 가격이 0.85%가량 현재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금리가 내리면서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금값은 4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 숫자에서도 보시다시피 1,9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1,900.7달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은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원유 시장에 특별한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기존의 뉴스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기존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란산 원유가 공급될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 반, 그리고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원유 수요가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반, 이런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워낙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65.97달러 선에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 집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인플레 집착. 요즘 뭐 인플레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는 건 알지만 이게 뭐 집착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에서 지금 최대로 꼽고 있는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됐고 네. 그에 따라서 미연준도 뭐 조기 긴축으로 돌 것이다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번 주도 PC 가격 지수, 이 연준이 굉장히 주시를 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에서 당사가 집계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지표가 4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이슈보다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회복 같은 이슈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수년간 시장을 흔들었던 바가 있었던 미중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에서의 핵실험 등의 좀 이슈가 간과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 쇼크가 나타났을 때 시장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또 했고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기술 부문에서의 디커플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좀 지목을 했는데요. 바이든이 전임 트럼프의 좀 스탠스를 따라가면서 주요 기술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기술 자립을 강조할 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 블랙록의 자체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잠재 리스크로는 두 번째로 사이버 공격,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팬데믹 통제 실패에 따른 일부 신흥국에서의 이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 또는 위기 상황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가 워낙 인플레라는 단 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상치 못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 충격은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리스크를 좀 바라볼 때, 사안을 바라볼 때도 정작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그렇죠. 나타났을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저희가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때 4월 CPI 지표가 미국으로부터 발표가 된 이후에는 네. 조금 또 둔감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즉 좀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또 예상치 못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또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미리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치 못한 그 충격은 무엇이 될 것이냐를 질문을 해봤을 때 그걸 맞힐 수 있는 분은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2019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게 팩터 X였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의 위협.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발발이 됐었던 거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 최근 인플레와 함께 시장에서 집착하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 가격인 것 같거든요.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기술주 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도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좀 심해지면서 이게 위험자산 심리 전반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네. 있죠. 하지만은 정작 이제 좀 뜯어놓고 본다면은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보다는 고퍼주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주에 대한 타격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다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한 주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15% 떨어지는 반면에 S&P 500 지수는 1%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천천히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좀 투자에 질린 좀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기관에서는 테마주보다는 지수 추종 펀드에 도리어 좀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ETF 스파이라든지 QQQ 같은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으로 지금 투자금이 조금씩 몰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쉑쉑. 혹시 그 본부장님도 쉑쉑버거 드셔보셨어요? 저도 뭐 좋아합니다. 그 뭐 번이라든지 아니면 소스 이런 게 맛있기 때문에. 저도 비건 버거도 좋아하고 여기 감자칩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가 쉑쉑이라고 부르지만 쉐이크쉑이 이 기업의 본 이름이고요. 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 상장되어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맨날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이게 상장되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난 밤 사이에 이 쉐이크
쉐이크쉑에 대해서 두 곳의 기관이 동시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골드만삭스와 웨드부시인데 일단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쉐이크쉑이 레스토랑 산업 최후의 진짜 리오프닝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쉐이크쉑의 매장은 주로 이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데 그 거리두기 때문에 복잡한 도시보다는 교외나 외곽이 먼저 이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태죠. 도시로의 복귀 그리고 도심지로의 여행 수요가 가장 늦게 회복되기 때문에 쉐이크쉑은 가장 최후의 진짜 리오프닝주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쉐이크쉑이 조금 뒤늦게 회복되겠지만 더 오랫동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보유에서 매수를 상향 조정했고 이 목표 주가도 107달러에서 109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자, 웨드부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내놨는데요. 자, 웨드부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그 2022년까지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 매장의 타격이 컸는데 시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도심 지역도 정상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쉐이크쉑도 2022년까지 회복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기에다가 웨드부시는 온라인 및 딜리버리 능력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얹어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114달러에서 118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두 곳의 투자 의견만 봤어요. 지난 밤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에서 일단은 미스가 났고 그리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그 범위 상단이 겨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제시됐던 투자 의견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엔에서 마켓 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97에서 93달러로 내렸는데 2분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40%대 중반에서 50%대까지를 점쳤거든요. 이 부분이 좀 서프라이즈이기는 했지만은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높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스티페 같은 경우에도 보유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90에서 8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의 매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역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쉐이크쉑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동일 매장 매출이 YOY 기준으로는 5.7%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2019년 대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14.8%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영진에서 실제로 맨해튼 지역에서의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여전히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기사 내용에서도 좀 나왔듯이 도심지에서의 리오프닝이 좀 지연된 여파가 분명히 있었다. 네. 하지만은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마지막 리오프닝 주다라는 쪽에 골드만이 좀 집중을 한 것 같고 네네. 실제로 주가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36%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골드만이나 웨드부시가 좀 집중을 하고 이번에 투자 의견을 좀 상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의 이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2019년 is back. 뭔가 이제 그 2019년 수준까지 돌아왔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1년이 넘게 좀 네.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좀 비교를 할 때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2019년 수준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항공업황에서 이제 그 부분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이날 이번 달에 판매가 된 국내 일반 여객, 그러니까 레저용 항공 운임이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트렌드가 이번 여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2분기에 좌석 마일당 총 매출 가이던스를 19년 대비해서 기존에는 20% 감소를 점쳤던 것을 12% 감소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출장용 항공편 수요 부진이 운임에 악영향을 주고는 있지만은 이 역시도 19년 수준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유나이티드 측에서는 6월에는 에비타가 플러스로 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름철 여행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만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이제 타 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요 항공사 그리고 항공업황 전반으로 보더라도 이게 좀 맞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 수요에 대해서는 일부 좀 의구심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은 국내선 위주로 펜트업 디맨드가 상당할 것이다. 특히 이제 여름 성수기가 굉장히 좀 피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선 위주로 좀 운용을 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분기 가이던스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기존 대비해서 현금 소진 규모,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쓰는 그 규모가 더 적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리고 5월과 6월에도 예약 트렌드 등의 개선세가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바에 따르더라도요. 최근 한 주간의 미국에서의 국내 항공권 판매량이 2019년 대비해서 4.4%나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장용 그런 여행 수요 역시도 더디지만 회복세를 또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도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